저도 그럼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7장 꽤 재밌게 봤고, 그러니까 6장이 좀 국제정치였다면 7장은 다시 피렌체 내부의 갈등 얘기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아주 오랜 기본적인 관심사는 이거죠. 이제 어, 갈등이 중요하다. 갈등의 정치학자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 책의 처음부터. 그건 뭐 이전에 이 전작이 로마 선언고부터 시작해서 마키아벨리는 끊임없이 갈등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책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왜 로마의 갈등은 로마를 더 강대하게 만들었는데 왜 피렌체의 갈등은 피렌체를 멸망으로 이끌었느냐. 똑같은 갈등이 왜 어떤 데에서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어떤 데에서는 국가를 몰락으로 이끌었냐. 이게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에요. 그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피렌체 역사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마키아벨리가 볼 때 갈등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공적인 명분을 내세운 갈등이 있고 사적인 이익을 위한 갈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국가에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그게 이제 공적인 어떤 형태로 일어나느냐, 사적인 형태로 일어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공적인 형태로 일어나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귀족 계급과 평민 계급이 갈등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혼합정이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만들어낸다든가, 호민관이라는 제도를 창설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계급 간의 갈등이 양쪽 다 대의명분을 갖고 붙어서 결국에는 이제 그게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도화를 통해서 해소될 때 그때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갈등이 벌어질 경우에는 그냥 서로 기존에 있는 제도 속에서 서로 자리를 나눠 갖기 위한 싸움, 뭐 이권을 나눠 갖기 위한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하등 도움이 안 되고 국가가 완전히 그 망조로 간다는 거죠. 근데 당시 보면 이 당시에 피렌체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국가가 망조가 된다는 건 공화정이 망가진다는 의미에서 망조가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 이후에 이 사태가 다 사단이 끝나고 나서 로렌초 대 메디치라고 하는 사실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그 진 주인공, 그야말로 세계적 위인, 이탈리아가 배출한 어떤 그 사람이 여기서 20살 정도로 이제 7권에서 막 등장을 하죠. 처음에 17살, 20살 뭐 피에로 죽었을 때. 그 로렌초 대 메디치 시절에 피렌체는 아주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그때 실제로 피렌체의 유명한 뭐 마키아벨리를 비롯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뭐 그 유명한 이제 피렌체 그 세계적인 위인들이 이때 다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렌체 자체는 엄청 이렇게 번영했지만 피렌체 공화국의 자유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로렌조 데 메디치의 어떤 참주정으로 가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한 거야. 피렌체가 마지막으로 자유를 보장 이렇게 자유를 간직한 공화정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메디치 가문의 어떤 참주 정치로 자유가 사라진 참주 정치로 나아갈 것이냐가 마지막에 경합하던 시기가 이 시기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 어떤 갈등에 대한 분석이 마키아벨리에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책은 메디치 가문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그 정권의 의뢰를 받아갖고 쓴 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놓고 메디치 가문을 깔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유명한 공화주의자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메디치 가문의 어떤 한 번 음모가 있었죠. 그래도 음모에 휘말려서 감옥까지 갔다가 오고 고문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번 다시 복귀해 보려고 노력하던 와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메디치 가문의 메디치 가문이 몰락하고 공화정이 복귀한 이후에 그 공화정에서 이렇게 그 의뢰한 걸로 쓴 책이 피렌체 상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쓴 책이라 이 공화정에 대한 태도와 메디치 가문에 대한 태도가 아주 미묘합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면 재밌는데, 메디치 가문의 독재가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디치 가문을 이끈 피에로 데 메디치, 코시모 데 메디치, 로렌조 데 메디치 이 3대를 직접 공격하진 않아요. 이 3대의 인물은 나름대로 훌륭한 미덕을 가진 인물로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피렌체의 자유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되게 재밌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건 이제 코시모 데 메디치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이 코시모 데 메디치라는 사람은 이 참주 가문의 시조가 갖춰야 될 그런 미덕을, 사실 코시모는 정확히 말하면 시조가 아니라 이대죠. 일대가 따로 있었죠. 근데 일대는 일찍 돌아가셨고 이대 코시모 데 메디치가 한 30년 가까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피렌체 메디치 가문을 굳건하게 세운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능력도 출중하고 근데 인품이 좋았어. 그다음에 자기가 엄청난 부자고 엄청난 권력자지만 그걸 티를 내지 않았고 항상 이제 서민적 태도를 유지했다는 거죠. 여기 599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 보면, 그러나 비록 그의 집은 그의 다른 업적이나 행위처럼 재앙의 것들이었고 또 피렌체에서의 거의 군주나 다름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항상 신중하게 처신하며 공화국의 시민다운 순수함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았다.
대화를 하고 말을 타고 시중을 받고 집안의 결혼 상대를 고르는 등 모든 생활 속에서 그는 일반 시민과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했다. 평범하지 않은 것들이 평범한 외관에 가려져 있지 않고 수시로 사방에서 보이고 들릴 때 남들의 부러움과 함께 이보다 더 큰 미움을 산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코시모 데 메디치는 엄청난 사실상 참주였지만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아주 일반 시민이랑 똑같은 평범한 서민적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인 피에로 데 메디치도 이탈리아 그 피렌체 안에서 평범한 어떤 가문과 결혼을 시켰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그 아들인 피에르는 자기 아들인 로렌초 데 메디치를 그 뭐 로마의 오르시니 가문 다른 나라의 귀족하고 결혼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반발을 사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코시모 데 메디치는 굉장히 어떤 서민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고 훌륭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지, 인간적으로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아까 성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말년에는 건강을 잃어서 계속 드러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당파가 폭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음에도 그걸 제대로 제어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건 피에로도 나중에 마찬가지인데, 그 메디치가의 인물들과 메디치 당파를 분리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키아벨리는. 이 메디치 당파의 그 참주 화되는 악행은 거의 다 그 당파의 지지자들이 벌인 일이었고 메디치 가문의 당주들 개개인으로서 그런 상황을 되게 안타까워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건강이 안 좋아서 들어 누워가지고 마지막에 시리에 빠져서 이렇게 이렇게 큰 집인데 자손은 아들 둘밖에 없고 그나마 하나들은 아주 병약해 있고 뭐 이런 걸 되게 안타까워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코시모토 메디치는 되게 그렇게 말년에는 시리에 빠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되게 절망 속에 사망하게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부유하고 명예로운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피렌체 시민들이 엄청난 추도와 이제 그 애도 속에 가게 되죠. 특히 말년에 그 코시모 데 메디치를 되게 좌절하게 만들었던 건 프란체스코 스포르차. 사실 이 책의 또 다른 진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 전반을 거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어떤 그 영웅 인물은 프란체스코 스포르차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나중에 마키아벨리가 군조론에서는 체사레 보르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우지만 사실 이 피렌체사의 주인공은 피렌체인도 아닌데 프란체스코 스포르차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용병 대장으로서 자기의 비루트를 가지고 밀라노의 군주가 된 근데 성공한 그 프란체스코 스포르차 마치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그리피스 같은 인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프란체스코 스포르차와 코시모 데 메디치가 사실상 동맹 관계였다는 거야. 그래서 코시모 데 메디치가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를 굉장히 그 밀어주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밀라노의 군주가 되면 피렌체를 위해서 많이 힘써줄 줄 알고 그리고 피렌체의 영토도 많이 넓혀줄 줄 알았는데 그러기는 개뿔. 얘는 딱 지가 군주가 돼서부터는 더 이상 전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고 자기 영토만 지키려고 하지 전혀 영토를 피렌체를 위해서 싸우거나 뭐 국제 정치에서 힘을 행사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씨 내가 저런 놈을 위해서 저런 비열한 놈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엄청난 돈도 쓰고 노력과 시간을 들였단 말인가 라면서 그 프란체스코 스포르자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 속에 좌절하면서 이제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코시모 데 메디치의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세대가 프란체스코 스포르차와 코시모 데 메디치 이런 한 세대 그 영걸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 2세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2세대 인물들은 아무래도 1세대 인물들에 비하면 조금 인물이 떨어져요. 그리고 운명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그 아름답지가 못한 게 피에로 데 메디치 그 코시모의 아들은 피에로 데 메디치고 프란체스코의 아들은 갈레아초죠. 갈레오초 마리아 스포르차. 근데 이제 피에로 데 메디치는 기본적으로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내도 얘기한 것처럼 건강이 안 좋았어, 건강이. 뭐냐면 통풍을 앓았다는 거예요, 통풍. 통풍이라는 거 어떤 병인지 아시죠? 이게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걸리는 병인데 온몸이 막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48세였고 53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5년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피에로 데 메디치의 집권 기간은 사실상 5년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골골대면서 자기가 아파 죽겠으니까 항상 골골대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어쨌든 피에로 데 메디치가 권력을 물려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걱정되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가문의 재산 그리고 피렌체의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니까 이게 주변에 이제 조언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이 사람 말은 믿고 따라도 된다라고 조언해 준 사람이 디오티 살바라는 사람이에요. 디오티 살바. 근데 이놈이 엄청 나쁜 놈이었던 거지 알고 보니까.
그래서 피에로 데 메디치는 사람은 괜찮고 그 아버지랑 비슷하게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 디오티 살바한테 저 이제 가문을 이끌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구했더니 디오티 살바는 사실은 코시모가 살아있을 때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굉장히 코시모 그 메디치 가문이 잘 나가는 거에 대한 질투, 또 시기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저놈들만 저렇게 잘 나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에로가 권력을 물려받았을 때 피에로한테 굉장히 친절한 조언을 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메디치 가문을 무너뜨릴 조언을 한 거야. 그게 뭐냐면 코시모는 평생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돈을 그냥 준 건 아니고 이 사람은 금융업자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관대한 조건으로 많이 빌려줬어. 근데 이제 이 그 피에로가 권력을 물려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디오티 살바가 이제 메디치 가문의 어떤 재정 상황을 쫙 한번 점검을 하더니 이거 봐라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문제가 있고 이대로 두면 망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버지가 빌려줬던 돈을 다 회수해야 된다. 그런 조언을 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다 돌려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금융 채권을 회수해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니까 그 상황 보면 합리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회수해야 되겠네요. 해가지고 채권 그 채무자들한테 다 돈 회수 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다 요청을 한 거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관대하게 빌려줄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지만 이게 많이 돌려달라고 하면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피에로 데 메디치의 평판이 엄청 나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피에로 데 메디치가 사실은 피렌체 안에서 몸도 안 좋아서 누워 있는데 이렇게 평판이 안 좋아지니까 더 위기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피에로 데 메디치를 제거하려는 음모가 피에로 메디치 피렌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게 결국 사실 메디치 당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메디치 당파 안에서 메디치 가문을 오히려 축출하기 위한 세력이 나타난 거죠. 그게 아까 말한 디오티 살바, 그다음에 루카 피티, 그다음에 아뇰로 이차이 우올리, 그다음에 니콜로 소데리니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피에로 데 메디치를 축출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그 음모라는 게 뭐 할 거면 빨리 재빨리 해가지고 바로 암살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들 안에서도 온건파와 강경파가 갈려서 어떤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메디치 가문을 축출하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폭력을 써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 폭동을 일으켜서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자기들끼리 막 아웅다웅 하면서 이제 해법을 찾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이 멤버 중에 하나인 니콜로 소데린이라고 하는 인물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 정의의 곰팔로니에레라 그래서 2달씩 하는 집정관. 근데 그걸 하게 되죠. 그걸 했을 때 그때의 묘사가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요게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14장 620쪽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때 이 사람이 그 정의의 곰팔로니에레로 취임했을 때 엄청난 기대감 속에 취임했다는 거야. 당시 시민들이 그 당시에 이제 코시모도 죽고 피렌체가 불안불안하고 뭐 이렇게 갈등도 생기고 이러니까 와, 이 사람 인품도 좋고 똑똑하고 가문도 좋으니까 이 사람이 집권하면 정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거니라고 엄청난 기대감을 안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거죠. 620도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래요. 자, 이 사례는 물론이고 이와 유사한 다른 경우를 돌아볼 때 사람들의 특별한 기대를 받으며 최고 행정관직이나 군주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너무 큰 기대 속에 집권하면 안 좋다는 거야. 사람들은 항상 행해줄 수 있는 것 이상을 기대하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모든 위대한 사업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결과 사람들의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명과 경멸로 바뀌기 때문이다. 저는 이 문단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여러분도 아마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났어요. 우리 탄핵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을 때 진짜 엄청난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와 뭐 찬양과 뭐 이런 걸 느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국회에 제약도 있고 남북 관계 풀어보려고 했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안 풀리니까 안 된 거고 결국에는 사실은 너무 지나친 기대는 오히려 정책을 수행하는 데 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니콜로 소데리니는 이왕이면 좀 합리적으로 크게 뭐 폭력을 쓰지 않고 좀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에로 데 메디치의 권력을 좀 제한하면서 이렇게 공화정을 되살려 보려고 했던 나름대로 온건파이긴 한데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2달이나 시간 또 금방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욕만 뒤집다 먹으면서 인기가 끝나버렸다 뭐 그 얘기예요. 621쪽으로 넘어오면 밑에 보면 니콜로는 선선히 톰마소의 충고를 따랐고 이런 헛된 노력을 하며 그의 임기를 모두 낭비했다. 음모의 다른 수장들과 니콜로의 친구들도 그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질투가 나서 니콜로의 손으로 정부가 개편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조만간 다른 곰팔로니에레와 함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2달의 임기가 끝나자 비록 많은 일을 시작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니콜로는 곰팔로니에레의 직을 맡으며 받았던 그 큰 존경보다 훨씬 더 큰 욕을 먹으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마치 누가 생각나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엄청난 이렇게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 엄청난 욕을 먹으면서 그냥 임기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게 생각 너무 지나친 기대 속에 합리적인 성품으로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욕만 먹다가 임기가 끝났고 그러면서 얘들이 어쨌든 이 시간을 질질 끌다 보니까 얘들의 음모가 당연히 이제 새나가게 되죠. 음모라는 건 할 거면 빨리 해치워야 되는데 마키아벨리 로마 선언고 뒷부분에도 음모에 관한 암살에 관한 편이 있죠. 그래서 암살을 할 거면 빨리 해치워야 되는데 이게 반드시 새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의 모든 음모는 시간이 끌면 다 새나가. 그래서 피에로가 그걸 먼저 알고 먼저 이렇게 무장을 해가지고 오히려 역습을 해가지고 반대파를 치게 되고 그래서 이때 이제 루카 피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탈해가지고 피에로 편을 들면서 이 반대당이 와해돼 버리죠. 그래서 이제 디오티스 알바니 뭐니 안졸로니 니콜로 소데리니 다 해외로 망명하면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반 피에로 당파는 다 분쇄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피에로 데 메디치가 다시 집권한 채로 이제 흘러가는데 다시 집권하니까 또 피에로 데 메디치 있는 사람들 근처에 있던 당파가 또 부패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반대당을 억압하고 살해하고 뭐 이런 일이 막 생겨. 그러니까 피에로는 그걸 보면서 또 안타까워해. 아씨, 내가 이러려고 집권한 게 아닌데 너네 진짜 왜 그러니? 너네가 나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라면서 또 자기 당파를 막 비난해.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게 왜 망명한 니콜로 소데리니라도 다시 데리고 올까라고 고민하다가 결국엔 통풍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피에로도 메디치도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대가 허망하게 5년 만에 또 끝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피에로 데 메디치의 두 아들, 그래서 이제 그 두 아들이 이제 로렌초 데 메디치, 그 유명한 로렌초 데 메디치와 또 하나의 동네 조반니인가 뭐 두 명의 동생, 두 명의 아들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20살, 17살 뭐 이 나이야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너무 꼬맹이 청년인 거야. 그래서 도저히 얘들 가지고 메디치가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당대의 집권자 그때 곰팔로니에였던 그 사람이 당시의 어떤 귀족 그들을 다 수도원으로 모아가지고 그 로렌초하고 동생을 데려다 놓고 충성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얘들한테 그냥 충성하자 우리. 지금 또 새로운 정권 세우고 얘들 쫓아내고 새로운 뭐 이렇게 뭐 하겠다고 하다가 또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생길 거 아니냐. 차라리 지금 피렌체의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가문이 메디치 가문에 그냥 계속 충성을 맹세하는 걸로 하자. 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로렌초 데 메디치한테 권력을 다시 모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로렌초 데 메디치가 이제 그 피렌체의 실권자로 서게 되고 이 20살이에요. 근데 로렌조 데 메디치는 이 책에 보면 이게 엄청난 부잣집 금수저 오브더 금수저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부잣집 아들인데 또 싸움도 엄청 잘했대요. 그래서 그 마상 창시합에 17살 때 참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우승을 해서 엄청난 또 주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모로 다재다능한 진짜 이 메디치 가문의 어떤 그 영광을 이끌 그 이렇게 영웅의 자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 거지. 근데 그러니까 20살 나이에 피렌체의 어떤 군주로 사실상 피렌체의 어떤 최고의 어떤 실력자로 집권을 하게 됐는데 다만 이제 이때는 뭐 완전히 참주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영향력이 큰 시민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볼테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무슨 뭐 광산이 발견됐나? 뭐 명반? 뭐 이런 광산이 발견됐나 그래서 그 이권을 놓고 그 광산을 개발한 업자와 볼테라 시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갖고 막 서로 싸우다가 그 광산을 개발한 업자를 피렌체가 두둔을 했거든. 그랬더니 볼테라시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피렌체 관료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버리고 피렌체로부터 독립하려는 어떤 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볼테라 폭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당시에 어떤 이렇게 당시에 나름대로 피렌체에 있던 권위 있는 시민이었던 아까 니콜로 소데리니의 동생 토마소 소데리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소데리니지. 이 토마스 소데리니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의 아들이 피에르 소데리니인데 그 피에르 소데리니 치하에서 마키아벨리가 서기관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피에르 소데리니가 이제 그 피렌체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공화국이던 시절에 통령을 맡았던 사람이고 그 곰파로니에를 맡았겠죠. 그리고 그 밑에서 마키아벨리가 활동했기 때문에 이 소데리니라고 하는 이름은 마키아벨리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소데리니의 아버지가 이제 토마스 소데리니인 거지. 그 아버지 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소데리니는 나름 이제 현명한 사람이고 이때 이 볼테라 폭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토마소 소데리니와 로렌초 데 메디치가 대립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토마소 소데리니는
이때 볼테라 폭동이 일어났다가 피렌체가 진압을 할 것 같으니까 그 볼테라 폭동 일으킨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냥 피렌체에 항복하겠다고 사신을 보내와요. 그 이러저러한 조건으로 우리가 항복하려고 하니 받아주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토마스 소데리는 이 정도면 받아주는 게 좋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항복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갈등 일으키지 말고 웬만하면 이 사람들 말 들어주고 세금 좀 받는 정도 수준에서 이거 사안 마무리하자라고 이제 조언을 했는데 이걸 반대하면서 강경론을 주장한 게 로렌초 데 메디치라는 거야. 로렌초 데 메디치는 20살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이거 우리 그 공화국의 피렌체 이권을 침탈하는 이런 반란 세력, 우리 관료들을 살해한 나쁜 놈들 이거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군사를 보내갖고 진압을 해야 된다고 강경론을 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원래 온건론과 강경론이 붙으면 되게 강경론이 이기잖아요. 그리고 또 로렌초 데 메디치가 또 실권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로렌초 데 메디치의 말을 따라서 당시에 유력한 장군을 영입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결국 진압을 해버립니다. 진압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잘 해결돼. 왜냐하면 이미 자체적으로 폭동이 어느 정도 완화돼가지고 거의 게임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또 약간 뭐 갈등이 생기고 해서 현지에서 오해도 생기고 해가지고 또 엄청난 약탈과 뭐 강간과 뭐 살인 뭐 이런 게 일어나요. 그래서 힘으로 그냥 볼테라를 꽉 눌러버려. 그래서 결국에는 이기긴 이깁니다. 그러니까 피렌체가 이제 승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토마소 소데리니한테 뭐 볼테라 이겼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토마소 소데리니가 한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면 피에로 죽었다는 얘기가 있고 어디에 있냐면 여기죠. 657쪽, 656쪽부터. 그래서 이 승리의 소식을 들은 피렌체는 크게 기뻐했으며 이 전쟁은 전적으로 로렌초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의 명성은 더욱 커졌다. 그러자 톰마소 소데레니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하나가 톰마소가 전에 했던 조언을 두고 그를 비난했다. 야, 너는 싸우지 말고 그냥 받아주자며. 근데 우리 싸워서 이겼어. 어쩔래? 이렇게 물어본 거죠. 볼테라를 얻은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라고 이제 약간 놀리듯이 물어보니까 이 물음에 톰마소가 대답했다. 내게는 볼테라를 잃은 것처럼 보이네. 만일 볼테라 시민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볼테라를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 도시로부터 이득과 안전을 모두 얻었을 걸세. 그러니까 안전하게 자기들한테 충성하면서 세금도 꾸준히 바쳤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도시를 보유하려면 한 번 무력을 썼으니까 계속 무력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 도시는 우리의 약점과 위험의 원천이 되고 평화로울 때는 우리에게 걱정과 비용을 일으킬 걸세.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힘으로 진압해서 이긴 것 같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 손해라는 거죠. 그냥 항복하겠다고 했을 때 받아줬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충성을 바치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을 텐데 이제는 군대를 주둔시켜야 되고 혹시라도 피렌체가 위기에 처하면 금방 독립하려고 다시 또 반란 일으킬 테고 그러니까 이거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톰마스 소데리니의 태도가 이게 나중에 이제 마키아벨리의 상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좋게 평가한 것, 좋게 묘사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마키아벨리의 지혜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거든요. 마키아벨리가 모든 책에서 뭐 군주론, 로마사논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마키아벨리가 소신으로 얘기하고 있는 바는 이 프루던스예요. 프루던스. 정치학에서 말하는 프루던스. 이렇게 신중함이라는 거죠. 굳이 번역하자면 신중함 혹은 중용. 이건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했던 건데 결국 정치의 묘는 프루던스라는 거야. 힘이 있다고 해서 100%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약간 이게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이긴다 싶을 때 약간 양보하면서 타협하는 거. 그게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뛰어난 정치의 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힘이 있어. 다 힘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살짝 양보하면서 평화적으로 타협하면 그러면 약간 양보했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그게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 헌법 정신에 담겨 있는 사법적 자제의 원칙 뭐 이런 거 우리 고시 공부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다 할 수 있어. 뭐 검사가 뭐 때릴 수 있고 판사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검사나 판사는 직접 선출된 권력이 아니니까 자제하고 정치인들이 타협하면 가급적 그걸 존중해라. 이게 이제 사법적 자제의 원칙인데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사실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다 나름대로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거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 권력을 갖고 하는 거예요. 뭐 이재명 수사도 마찬가지고 하려면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하지 말고 힘이 있어도 할 수 있지만 하지 말고 자제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관철을 시키면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훨씬 더 오래 가고 훨씬 더 지속 가능한 개혁이 된다는 거지.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런 걸 하고 싶으면
힘으로 이재명 때려잡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재명 불러서 야 내가 너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아놓을 수 있어. 너 범죄자 맞잖아. 하지만 내가 너 그래도 너도 국민한테 그래도 절반이나 투표 받았고 야당 대표고 하니까 그냥 뭐 일단은 수사하려면 할 수 있지만 요 정도에서 일단 이렇게 홀드 시켜놓고 너랑 나랑 지금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개혁이라도 먼저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의한 거라도 지속 가능하게 어떤 그 제도화하자. 이런 식으로 다가가야 사실은 합리적으로 그 장기적인 성과를 내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아마 이재명이 집권해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재명 지금 태도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다 그런 합리적 그 자제, 그 프루던스, 혹은 이제 이런 정치적인 지혜, 마키아벨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다는 거죠. 이건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지지자도 너무 양극단화돼서 그렇게 뭔가 합리적인 중용의 어떤 그 해법을 취하기보다는 자기 진영의 어떤 입장을 관철시키는 게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관철시키기 위한 무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정권 바뀌면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홍범도 그 흉상 셔틀과 철거하면 이거 정권 바뀌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도로 육사 그 자리에 갖다 놓을 거예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는 겁니까 도대체. 그게 아니라 합의를 해가지고 토론할 건 토론하고 양보할 건 양보해서 적당히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더 지지를 많이 받았고 집권했으니까 그래도 내 말을 하나라도 더 들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나은 정도로 그냥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피에로가 집권했다가 사망하고 로렌초가 이렇게 융성하는 걸로 피렌체 얘기는 끝나요. 7권에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그 갈레아초 스포르차 얘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밀라노 얘기지만 피렌체와 이후 이탈리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살짝 얘기를 하는데 이 갈레아초 그 스포르차라는 인물은 굉장한 폭군이었다고 해요. 아버지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도 뭐 이 사람도 뭐 용맹하고 뭐 그 당대 그 군주가 된 용병대 군주가 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이 아들은 아주 특히 잔인하고 이렇게 호색한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663쪽에 보면 갈레아초는 호색한인데다 잔인했다. 이 두 악덕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로 그는 큰 미움을 받았다. 그는 고귀한 여인들을 더럽히는 것만으로는 그러니까 엄청 강간하고 빼앗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래놓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를 공개해 쾌감을 얻었으며 아 내가 누구랑 잤는데 내가 누구도 건드렸는데 뭐 이러면서 막 이걸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유명한 귀족 유부녀들 막 이렇게 범해놓고 내가 군주인데 어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걸 막 자랑하고 다니니까 당연히 그 귀족들로부터 엄청난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기상천외한 고문을 고안해 잔인하게 죽였다. 갈레아초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적의 팔다리를 찢어 죽이는 것을 즐겼다고 하며 한 번은 살아있는 산토끼를 통째로 삼키게 해 민력군을 죽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자기 그 왕의 영토에서 그 사냥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냥은 왕만 할 수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토끼를 좀 뭐 훔친 사람이 있었나 보죠. 그랬더니 그 토끼를 살아있는 채로 입에 쑤셔 넣어갖고 죽였다는 거야. 그리고 적을 잡아서 팔다리를 직접 찢어 죽였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럴 정도로 엄청 잔인하고 여자 밝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폭군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갈레아초에 대해서 이 새끼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귀족들의 이제 의분이 일어난 거고, 그걸 또 이렇게 부추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62쪽에 보면, 두 번째 달에 그는 공작의 삶과 습성을 혐오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자신의 모든 강연에서 사악한 군주에게 복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자연이나 운명이 공화국에 태어나 살게 해준 사람만이 영광스럽고 행복하다고 단언했으며 어떻게 가장 유명한 이들이 군주가 아니라 공화국 아래에서 자랐는지 보여준 후 공화국은 훌륭한 시민들을 양성해 그들의 미덕으로 이끌었지만 군주는 훌륭한 시민들을 두려워해 그들을 파멸시킨다고 역설했다. 그럼 이게 이제 그 콜라 몬타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콜라 몬타노란 사람들이 귀족 청년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폭군은 죽여야 된다. 이른바 폭군 방벌론을 막 이렇게 주입을 한 거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마키아벨리가 딱 한 세대 지나고 나서 비슷한 일을 하잖아요. 마키아벨리도 당대의 귀족 청년들을 모아서 루첼라이 정원의 모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로마 선언고를 쓰게 된 그래서 로마 선언고를 그 청년 귀족 두 명한테 헌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 귀족들이 실제로 이 갈레아초를 암살한 청년들처럼 음모를 꾸미다가 걸려갖고 다 싹 다 이렇게 사형당해서 날아가고 마키아벨리도 그때 같이 걸려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고초를 겪게 되죠. 메디치 가문 하에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콜라와 가장 가까운 젊은이들은 조반니, 뭐 카를로, 지롤라모 이런데
이런 그들 앞에서 그는 자주 공작이 사악한 성격과 그런 인간의 지배를 받는 이들의 불행에 관해 얘기했다. 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얘들은 나 무조건 이 자기들은 무조건 이 갈레아초 포르차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들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음모를 꾸며서 그 갈레아초를 자기들이 하는 무슨 행사장에 초대를 해가지고 행사장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그날따라 갈레아초의 최후는 마치 박정희의 최후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었다는 거야. 원래는 흉갑을 갑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좀 불편해지 갑옷도 안 입고 나가고 애들하고도 괜히 쓸데없이 너무 오래 이렇게 하면서 못 볼 사람처럼 그렇게 막 인사를 하고 막 이렇게 그런 불길한 징조들이 막 보였는데 어쨌든 그 행사장에 가서 별 생각 없이 들어가다가 그 세 명의 청년들이 갑자기 달려들어가고 칼로 뭐 목도 찌르고 등도 찌르고 배도 찌르고 순식간에 막 6번 팍팍 찔러가지고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갈레아초가 사망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은 그냥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갈레아초를 죽이는 것까지만 생각했지 그 다음에 어떻게 권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사후 계획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냥 이제 갈레아초 죽이고 나면 빈민가를 막 돌면서 우리가 갈레아초를 죽였다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니면 갈레아초의 폭정에 신음하던 그 빈민들이 너도나도 와 하고 들고 일어나서 무기 들고 나와갖고 다 자기들을 도와줄 줄 알았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권력을 접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긴 개뿔 이렇게 전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그 중에 그 세 명 중에 두 명은 현장에서 바로 잡혀갖고 죽었고 바로 잡혀서 바로 살해됐고 한 명만 도망가가지고 한 이틀 정도 어디 숨어 있으면서 폭동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기다렸는데 전혀 그런 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빠져나가려고 탈출하려고 하다가 잡혀갖고 결국에는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면서 죽게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7장의 마지막 문장 669쪽 보면 지롤나무가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가 이틀 뒤에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벌겨벗겨진 채 자신의 사지를 절단한 칼을 손에 쥔 사형 집행인을 앞에 두고 그러니까 완전 빨가벗기고 사지를 당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능지처참형에 처해지는 거죠. 해박하던 그는 라틴어로 이렇게 말했다. 모르스 아체르바 파마 페르페투아 스테피트 베투스 메모리아 파티. 그러니까 이게 죽음은 쓰라니나 명성은 영원하라. 내가 행한 이 일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그러면서 라틴어로 읊조리고 나서 이제 사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키아벨리가 마지막으로 평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불행한 젊은이들의 거사는 비밀리에 계획되고 씩씩하게 실행되었다. 하지만 그 젊은이들을 파멸에 이르게 한 것은 자신들을 따르고 지켜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자신들을 따르지도 또 지켜주지도 않은 실체 없는 군중이었다. 그러니 군주들이시여 누구도 군주를 죽인 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지 못하게 신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사는 법을 터득하시기를. 그러니까 군주한테는 너무 폭정을 하지 마라. 너 폭정하면 암살된다. 그러니까 신민의 사랑을 받는 게 네가 잘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또 군주를 죽여 자신과 족을 구하려는 이들이여. 비록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군중이 당신들의 위험을 지지하거나 함께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헛된 망상임을 잊지 마시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 있죠. 김옥균, 또 김재규, 뭐 이런 사람들 폭력으로 일단 이렇게 권력을 쥐고 나면 어떻게 되겠지, 혹은 암살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군중들이 알아서 나를 지지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비극으로 온 이탈리아는 경악했다. 그렇지만 얼마 뒤 피렌체에서 일어난 비극은 훨씬 더 이탈리아를 경악시켰다. 그 비극으로 이탈리아에서 12년간 이어지던 평화는 깨졌다. 이에 대해서는 피비린내나고 무시무시한 서두로 시작해서 애석하고 울적한 결말로 끝나는 다음에 제8권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8권 예고로 거의 뭐 이렇게 예, 쿠키 영상 같은 8권 예고까지 이게 그 유명한 파치의 음모죠. 이탈리아에서 공부할 때 보면 많이 나오는 파치의 음모 사건이 이제 피렌체에서 벌어지는데 그게 다음 장에 나오고 그게 8권의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7권은 일단 마무리가 돼요. 7권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봤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는 그 마키아벨리 사상이 응축된 거죠. 군주한테는 가급적 선정을 베풀어서 이건 군주론에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로마 선언고에도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으로 성을 쌓아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성벽을 쌓고 요새를 쌓아서 그 안에 틀어박힐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요새를 부숴라. 요새를 부수고 인민들의 지지를 얻어라. 인민들의 지지를 얻으면 그러면 네 권력이 영원하게 지속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뭔가 자꾸 이렇게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반발을 받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군주론에서도 하고 로마 선언고에서도 하고 일관되게 마키아벨리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민의 지지를 통해서 탄탄한 성을 쌓고 그리고 무모하게 음모를 통해서 뭔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무모한 생각을 버려라.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현실주의자고 신중론자예요. 신중론자.
그래서 이렇게 급거에 뭘 해결하는 그런 방법보다 천천히 시간이 가면서 천천히 해결을 되도록 그 그라쿠스 형제의 반란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논평을 했죠. 로마 선언거에 보면. 그래서 젊은이들이 뭔가 젊은 혈기에 이렇게 욱 하고 일어나서 뭔가 정권을 정변으로 한 번에 뒤엎으려고 하는 거 되게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그 절차를 밟아서 갈등을 제도화해서 그걸로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그렇게 국가를 강화해야지 이렇게 한 번의 어떤 폭력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 정치라는 게 뭐 그런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피렌체사에서도 그렇게 자기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약간 그런 점에서 요즘 우리나라 정치에도 많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큰 7권의 내용이 아니었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 논평은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그래 위원장님.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어느 조직에나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그거야. 이 작은 조직이지만 괜히 경선해 갖고 경선에 이렇게 이 조직 내에서 갈등이 생기잖아. 분열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 서로 네거티브 하다 보면 서로 싸우고 욕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직에 상처가 파벌이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나는 좀 그런 걸 안 만들고 좀 이렇게 화합하면서 어쨌든 넘어가려고 선거를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사측 부장들한테도 투표권 없는 거 다 알지만 일부러 가서 다 찾아가서 인사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부터라도 이 마키아벨리의 어떤 실천적 지혜, 이렇게 중용, 프루던스 이거를 우리 회사 안에서라도 좀 이제 실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요런 게 좀 그 작은 거지만 자꾸 사회로 퍼져 나가서 뭔가 좀 대화하고 타협하고 저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크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재명 정부가 이어져가지고 기본소득 뿌리기 시작했으면 나라 망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맞아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정책이 나온 거야. 필요한 정책을 가진 노선을 가진 정부가 나온 거고 한미일 동맹을 적절히 강화하는 것도 나름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좋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야당을 이렇게 야당과 전혀 대화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건 아니라는 이건 방법론이 잘못돼 목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거야 방법론이 이렇게 하면 아무리 좋은 목표를 추구해도 결국에 정권 바뀌면 또 뒤집히고 반감만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보 다 가지 못하더라도 반발 자국을 가더라도 합의하에 이 공동체가 공감하는 공감대 속에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지속 가능한 변화가 된다는 건데 사실 문재인 정부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 욕하기가 힘들어. 그냥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똑같이 했었거든. 그러니까 걔네 윤석열 정부한테 욕하는 게 별로 설득력이 없죠. 그래서 뭐 그런 문제긴 하지만 그치, 어쨌든 그치. 우리라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다음 세대라도 만약에 이제 집권을 하거나 뭔가 힘이 있을 때 그러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음. 생각을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다들 수고하셨고 다음 달이면 드디어 이 책의 마무리입니다. 와. 오프라인에서 책거리를 하면 좋겠지만 뭐 여건이 여의치 않으니 할 수 없이 각자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하고 다음 달엔 8권 끝까지 읽어오시면 되고 이번 달처럼 둘째 주 화요일 저녁 10시에 시행하도록 할게요. 그때는